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바티칸 시국으로 떠나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교황이 새로 선출됐잖아요. 네. 레오 14세, 네. 레오 14세인데 267대 교황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워낙에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그렇죠. 서민들을 위해서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 교황은 어떨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래서 오늘 바티칸으로 떠나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바티칸이라는 게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국가라는 뜻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 하나가 국가라는 뜻인데 예. 이게 뭐 언제 생긴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기도 한데 네. 오늘 박정호 교수님께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원래 이제 좀 조직이 커지면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종교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종교 단체는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형 사찰들이 큰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네. 영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승려들이 직접 농사 짓고 네. 가축도 키우고 해서 그 사찰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소금 광산이라든가 이런 광업 개발권이라든가 또 인근에서 뭔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준다는 거는 국가가 준다는 거죠. 그 당시 국가일 수도 있고 또 왕, 영주일 수도 영주.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교황이 지금 저기 관장하고 있는 예. 이 바티칸 시국의 가장 근원적인 기원은 프랑코 왕국 때 재상인 피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독령의 일부를 네. 교황에게 바칩니다. 자기 땅인데 이게 교황에게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중세 시대에는 봉건 제도와 함께 교황이 직접 통치하고 관장할 수 있는 교황령 이런 땅이 있는 게 예.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된 게 756년에 프랑코 왕국의 피핀입니다. 네. 피핀 재상이 그 교황에게 땅을 헌납한 게 처음 시도했어요. 756년이요. 네, 그러면 그때의 땅과 지금 땅이 거의 일치하나요? 아닙니다. 다르죠. 그때부터 그 뒤에 네. 많은 어떤 영주들이나 어떤 국왕들이 본인들이 뭔가 쉽게 말해서 캥기는 게 있거나 종교적으로 좀 자기가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예. 당연히 교황에게 적지 않은 영지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헌납하겠죠. 그래서 점점 교황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들이 네. 넓어졌어요. 특히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교황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영토가 상당히 넓었는데요. 네. 근데 19세기 전반에 두 번의 큰 사단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나폴레옹입니다. 네. 나폴레옹이 교황령을 합병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교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자기 성당에 들어가서 치과하면서 예. 상당 기간을 보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네. 그다음 한 40년 정도 지난 뒤에 이탈리아 혁명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서 국가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교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통치 체제로 보면 절대 군주제, 왕정제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상반된 그 뭐랄까요? 그 지향점을 가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나 시민들이. 이외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그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된 국가가 생기니까 그 대부분의 또 교황령이라고 하는 영토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영토로 편제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막강하고 세속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준 게 누구냐 하면 참 아이러니해요. 독재자인 무솔리니입니다. 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줬다는 거는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교황이라는 존재가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됐고 네. 아무 실권도 없고 재산적 가치도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 힘이 빠지고 있었던 찰나에 당시 어떻게 보면 비오 11세라고 칭한 교황이 네. 새로 교황으로 선출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선 굉장히 존경받는 추기경이었어요. 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네. 외교관이자 예.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뭐 고문헌학자인 아주 뭐랄까요 이탈리아인들이 모두 존경했던 추기경이 마침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네. 이 사람이 무솔리니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 교황청, 교황령을 이렇게 억제하고 탄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네.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합의를 받는 게 지금 바티칸 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곳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무솔리니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교황령이 그럼 바티칸 시국 안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안에 바티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로마 바깥에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 바깥에도 네. 성당도 있을 거고 각종 카톨릭 교구들이 관장하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탈리아 반도 안에 네, 있는 물적 그렇죠. 어떤 그 공간들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교황이 직접 관장하는 걸로 또 허락을 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합의 본 게 무솔리니와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을 체결해서 예. 그게 이제 바티칸 시국의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된 거죠. 아, 지금처럼 독립국가가 된 게 그러면은 무솔리니 시절에 네,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 교황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가 작아졌다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900년대가 돼서야 독립된 국가가 됐다. 근데 독립된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종교 하나가 국가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리고 도대체 독립된 국가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요. 독자적인 외교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제기구에 전부 바티칸 그 명칭으로 네. 외교관이나 그 바티칸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이 직접 파견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외교 권한이 있고 자체적인 사법 권한이 있고요. 자체적인 입법 권한이 있고 네. 자체적인 행정 권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군인도 두고 있고 조세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 조세를 실제 많이 징수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바티칸을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바티칸에서 직접 만든 동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로화를 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 모든 독자적인 권한을 진짜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해가지고 네.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게 교황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는 건가요? 교황. 이것도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네. 깜빡 놓칠 뻔했는데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네. 바티칸 시국을 인정받았잖아요. 네. 그럼 바티칸 시국을 통치하는 그 교황, 그 교황과 또 합의를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네. 만약에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탈리아 국가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교황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교황에 대해서 뭔가 네거티브한 뭔가를 저질렀을 때 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을 일국의 국왕과 동급인 존재로 인식해서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하기로 협정을 맺은 거예요. 사실 교황은 한 국가의 국왕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예수의 사도인 베드로의 직계잖아요. 종교의 수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맞아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왕보다 위에 있는 존재니까 만약에 이탈리아 국민 중에 누군가가 교황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거나 그런 뭐 활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할 때 새로 모든 조항을 만들기에는 이게 또 너무 번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 같은 역할을 바티칸 시국에서 하시니 그 국왕을 모욕한 것과 동일한 급으로 처벌하겠다. 이게 라테란 조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그러니까 국왕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이탈리아에서 독립과 동시에 네.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왕보다 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탈리아가 국교가 로만 카톨릭인가요? 아, 이것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질문에 많이 빠뜨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예. 아마 1900 거의 90년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국교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다양한 종교를 믿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두 다 그분들에게 국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티칸 시국에선 그러길 희망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교에서 빠진 것도 비단 얼마 되지 않아요. 바티칸 시국이 독립하는 그 시점에는 로만 카톨릭이 이탈리아의 그렇습니다. 국교였어요. 예. 아 그래서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독립된 계기가 뭔지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좀 이제 현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바티칸 시국의 국민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또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 국민으로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는 네. 아주 흔히 속지주의, 속인주의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 땅에 소속된 사람이냐, 예. 아니면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뭐 아버지가 그렇죠. 예, 뭐 예. 이 나라 사람이라서 국적을 가진 그런데 외국에 사는 사람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데 바티칸의 국적을 갖는 방법은 예.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예, 네. 정확히 말하면 바티칸 시국에서 일을 하면 일시적으로 바티칸 국적을 줍니다. 예. 예. 어. 그러니 이거는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근주의라고 해야 되나? 근무를 바티칸에서 하면 노동이니까 속노주의. 속노주의. 아, 그것도 말이 되네요. 거기서 노동을 하면.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티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바티칸 국적을 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해외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국적이 바뀌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바티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뭐 아이들 그 뭐랄까요? 그 거기도 이제 유아원도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일하는 당사자만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다 줘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편하게 인프라를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내국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일가족들에게 일시적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은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몇 명이냐 하면 예. 한 통상적으로 1,000명 내외가 돼요. 1,000명 내외. 네. 아, 그러면 일자리가 1,000명 정도다. 거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여기 바티칸 시민으로 계신 분들은 네. 그럼 일자리가 1,0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니 네. 그냥 그분들의 직업이라는 것도 뻔하겠죠. 예. 첫 어떤 번째, 일을 해요, 그러면? 예. 대부분 공무원, 아, 그렇죠. 예. 박물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니면 성당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경찰 공무원, 바티칸 내부에 경찰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있고 일부는 외교관 신분이 있겠죠. 예. 예. 왜냐하면 해외 국제 기구에 바티칸을 대표해서 파견가 있거나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공무원이고 성직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한 그렇죠. 재직자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사법부 같은 경우에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형벌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형사법도 있을 거고 예. 헌법도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무슨 국가 내에서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재판을 해서 벌을 주거나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도 바티칸 시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나 뭐 인근 국가에서 그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바티칸 시국의 국민으로서 판사로 재판을 하게 되고 이런 네.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판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중요한 외교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우리나라의 네. 이 외교를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을 보내는데 이탈리아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파견을 보낸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일단 외교관 설명을 드리면 네. 외교관은 사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중에 한 명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도 인해서 이탈리아 국민인데 바티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겐 일시적으로 바티칸 국민으로서 인증하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티칸의 시민을 대표해서 외교권을 활용해서 외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의 기본 꼴을 갖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티칸 시국에서 당연히 여기도 입법, 사법, 행정이 있으니 형벌도 있을 텐데 네. 일단 이 모든 권한은 교황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대 군주 국가와 똑같은 거죠. 교황은 거의 신과 동급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왕처럼 치부해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는 교황 입장에서는 일종의 양보한 거예요. 유럽에 많은 국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과 동급이냐.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아련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그걸 또 따로 만들긴 그렇지 않느냐. 시국을 대표하는 분이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왕보다도 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은 어떻게 되느냐. 네. 누군가가 바티칸 시국 안에 들어와서 나쁜 일을 했어요. 아니면 바티칸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뭐 횡령을 한다든가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당연히 바티칸 그 시민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잘못을 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자신의 권한을 잠시 위임한 추기경들을 기반으로 한 일부 또는 교구회를 기반으로 한 일부 거기 공무원들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으니 징역 2년 그걸 때립니다. 그럼 거기서 때렸으니까 교황이 그걸 계속 존중해주고 무조건 수용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최근 들어서도 교황이 조금 형량을 니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고 받았거든. 그거 좀 센 것 같다. 조금 줄여라 해서 줄이기도 하고 더 강하게 늘려라 해서 그걸 다시 올리고 내리는 걸 결국 교황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황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국민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는데요. 가능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티칸 시국 안에 교도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여기에 그 수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탈리아와 협약을 맺어요. 우리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 감옥 가는 거 말고 잠깐 구치소라고 하나요? 그쵸. 네, 거기에 뭐 구류, 뭐 며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바티칸 시국 안에 그 형무소 같은데 잠깐 들어가 있는데 2년, 뭐 3년, 뭐 이런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의 협조를 요청해서 이탈리아 감옥으로 보내요. 이탈리아 교도소로.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독자적인 국가인데 그런데 바티칸 시국을 영문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컨츄리라고 표시를 안 해요. 그거는 교황청 쪽에서도 우리는 컨츄리라고 그러니까 국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라고 본인들도 희망했고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느낌이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본인들도 컨츄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라고 해서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스테이트가 마지막이에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주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고 또 바티칸 시국은 뭐 다른 표현을 쓰죠. 시티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홀리 씨, SE 그래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주로 록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세금으로 충당이 되나요? 그걸로 국가를 운영하나요? 세금부터는 우리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일부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아주 저도 알찼습니다. 근데 제가 막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을 다 드려도 언제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절인지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외자 유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어떻게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 자금을 유치하자라고 하는 용역이 뭐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저희 쪽 팀, 저희 쪽에 그 연구하는 쪽에 들어왔던 게
해외 국부 펀드를 좀 유치해 보자 예. 한 거예요. 근데 해외 국부 펀드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 생각나고 그렇죠. 그리고 노르웨이나 이런 쪽 그 북해 쪽에 있는 또 오일머니들 네. 그리고 각 나라의 큰 연기금 이런 거 있다가 아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동안 발굴하지 못한 국부 펀드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바티칸 거기도 돈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속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이셨는데요, 일.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 이쪽 종교를 믿는 분들에겐 그냥 국가를 위한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엔 도대체 얼마나 펀드가 있고 그리고 또 카톨릭 교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또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때 진짜 면밀히 조사를 좀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뭘 여쭤봐도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참 신기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바티칸 시국에서 그럼 국가 운영을 하려면은 사실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잖아요. 네. 물론 뭐 산유국 같이 오일머니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대부분 국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여기는 뭐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부 펀드가 엄청난 규모로 있다고 하시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국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데 그 앞에 네. 여기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창경궁 정도의 규모예요. 궁 하나. 네, 궁 하나. 아,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종교 그렇죠. 궁 하나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겠네요. 딱 그냥 창경궁 정도의 규모인데 그런데 전체 면적. 우리나라 명동 성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황이죠. 추기경. 추기경을 누가 임명합니까? 아, 교황이 임명하잖아요. 예. 네, 물론 교황을 뽑는 건 또 추기경들이 뽑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티칸 시국 안의 영토가 창경궁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로마 각 지역에 또 이탈리아 각 지역에 교황이 직접 관장하고 관할할 수 있는 영토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의 성당들도 엄밀히 말하면 교황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창경궁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바티칸 시국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국민들이 창경궁 안에 다 몰려 살지는 않을 것 많죠. 같아요. 출퇴근하는 사람 많죠. 이탈리아 주변에서.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 운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이제 세금 같은 거 많이 거쳐요? 네, 세금은 거둘 수 있는 징수력이 있는데요. 권한이 교황이 있는데 네. 안 걷습니다. 주요 바티칸 시국의 수입은 네. 입장료 수익이에요. 기념품 수익이고 우표 판매 수익입니다. 아, 그렇죠. 전 세계의 가톨릭을 궁금해하거나 가톨릭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도 성지순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간 관광객들이 600만 명 이상이 꼬박꼬박 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입장료 수익들, 그다음에 또 뭐라고 아까 했었죠. 우표 판매 수익, 예. 그리고 기념품 판매 수익. 이게 이제 바티칸 시국을 운영하는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전 세계 교인들로부터 걷어들이는 헌금이죠. 그것도 우리 천주교 살림의 엄청난 주요 재정 수입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이제 추기경이 걷어가지고 그 네. 바티칸 시국에 보내는 일정 부분의 선금들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교구들이 어떻게 보면 카톨릭 부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여러 가지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는 헌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각 교구회에서 각 추기경을 중심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것들을 분할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도 많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통일화하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바티칸 시국이 관장한다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티칸 시국 운영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충당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나라의 수입원은 바티칸 시국에 들어오는 입장료라든지 예, 그런 관광 수입 네. 거기에다가 전 세계의 천주교 교구에서 들어오는 헌금 네. 요게
전체적인 수입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또 놀라운 게요. 네. 그 수입도 있는데 네. 그동안 그래도 그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또 헌금 냈던 것들을 또 모아놓은 돈도 있을 거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투자를 해서 얻어들이는 투자 수익이 또 적지 않습니다. 아. 네. 현재 교황청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크게 금융 상품이 있고 부동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부동산 비중이 한 40%, 오. 금융 상품 비중이 한 60% 됩니다. 예. 부동산은 유럽 각 지역과 전 세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 5천여 개의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중에는 당연히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오랫동안 카톨릭을 대변하고 상징해왔던 그런 장소들도 있겠죠. 그런 스팟들도 있지만 세계적인 휴양지에 투자도 합니다. 오. 뭐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로잔이라든가 쥐리히라든가 프랑스 파리라든가 런던, 뭐 첼시 이런 아주 고급 휴양지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도 또 적지 않아요. 어.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는 이게 최근에 포트폴리오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주식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설마 교황이 투기적인 데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일확천금을 거두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속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그 회사들은 조금 인류에 기여하면서 그리고 절대 나쁜 짓은 안 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걸 당연히 목표로 하는데 그런데 그 회사들이 뒤에서 갑자기 나쁜 짓 했다가 아유 우리 돈을 넣어놨는데 얘네들 이런 애들이었네요. 뒤늦게 알려지면 참 교황 입장에서는 또 난처하죠.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주식의 비중은 조금씩 줄입시다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주식 투자 비중은 점점 줄여가고 있고 각 국가의 국채라든가 기타 채권이라든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금융상품과 부동산 요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줄여간다는 결정을 내린 거는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 때 한 일인가요? 아니면 사실 그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던 건가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티칸 시국에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만드신 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교황청에서 직접 발표한 것이고 이미 네. 다 알려진 것이니까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란체스코 교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도대체 바티칸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100%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무리 교황청이 직접 관장하는 그런 투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좋은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바티칸 시민권 받아서 돈 관리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선 나쁜 마음 먹고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횡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그래서 교황청 자금인데 네. 영국의 첼시 지방에 고급 그 주택단지에 투자를 하는 그 관광단지라고 할게요. 주택단지가 아니라 관광단지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불법적인 일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당시 추기경까지 관여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이게 어떤 돈이고 왜 우리가 교황청이 이렇게 그동안 공개를 왜 안 했느냐. 이제부터 투명하게 하자.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하려고 상당 부분 정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때 추기경을 포함해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사법권을 발동해서 진짜 처벌을 내립니다. 최근에 추기경에게 사법권을 발동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교황청에서는 그 당시 발표를 직접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투자로 있었던 혹시나 모를 불법적인 일들을 앞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니 최대한 투명하게 하자라는 것도 지난 프란체스코 교황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종교로 네. 들어온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그 용단을 내린 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황이 투자하는 회사라며
하면 이게 또 나쁜데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보 하나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게 무작정 공개를 하는 것이 순기능만 있다라고 담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100% 공개 안 한 부분이 그럼 교황에서 우리 카톨릭 그 교인들이 헌금한 걸로 투자한 회사는 애플인가요? 아마존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주식 투자한 회사들은 공개하지 않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예, 맞아요. 그건 네.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장료와 헌금, 투자 수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바티칸 시국의 수입원이라고. 근데 비중은 뭐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수익을 어디까지 수익으로 볼 것인지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하여튼 그런데 뭐 나름대로 바티칸은 뭐 걱정 없네라는 정도의 그 수익 금액은 계속 나오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연간 2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예. 바티칸 내에서는 요거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그 보장이 된다고 보셨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거를 공개해라라고 한 뒤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공정해졌고 네. 투명해졌고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가장 최근이네요. 가장 정말, 최근이에요. 정말 최근. 네. 사실 그 전에는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황이 어느 투자은행에 맡겨봐라라고 하면 절대 군주 국가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국가니까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공개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자. 네. 이걸 더 강하게 입법한 거죠. 네. 운영하고요. 이게 그럼 국가의 수입의 규모 정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도 어디까지를 이 바티칸의 영향력 아래 두는지도 애매하잖아요. 네. 우리 서울 교구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교구가 운영하는 수익과 자금 이것도 결국 교황 아래 거로 볼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적어도 바티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여기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회사 많으니 투자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할까 했다가 네. 뭐 대충의 금액을 추산한 건 있습니다만 네. 뭐 꼭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습니까? 적겠습니까? 너무 좋은 대답인데요. 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대답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수입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럼 어디다 써요? 예. 이것도 참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임대 수익도 거두고 네. 입장료 수익도 받고 있는데 네. 어느 해는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야, 그러면 이거 쌓아놓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림을 살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말고도 네. 더 많이 거쳤네요. 이건 충분히 너무 많이 뭔가 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요즘 급한 데가 어딥니까? 어디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디 지구 환경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 빨리 우리 투여하시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딩 규모를 계속 늘리고 막 이렇게 축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목적성이 전혀 다른 거죠. 예. 투자로 수익을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 이 그렇긴 말씀을 듣고 하죠. 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티칸을 좀 우리가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이탈리아와의 관계가 좀 저는 다시 또 지목이 되거든요. 예.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그러면 이탈리아의 하나의 그냥 도시에 불과했던 네. 곳인가요? 예.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연도별로 구분을 하면 네.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있기 전 교황은 이건 뭐 신성불가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교황과 교황이 직접 관장하는 영토, 교황령들은 이거는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뭐 그쪽에 그 이탈리아 역대 국왕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주들 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 공간들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탈리아 반도가 이탈리아 지금의 나라로 통일되었을 때 그 교황령도 다
그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티칸 시국이 있는 로마라는 도시도 이제 이탈리아 국토의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 영토적인 점유를 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가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칸 시국하고 로마시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 바깥에 있는 교황이 관장할 만한 성당들과 문화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곳들은 다시 반환해서 준 거예요. 이거는 당신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준 거죠. 그렇게 교통정리가 됐는데 예. 그것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륙 국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륙 국가가 된 곳이니까 뭔가 국가권로 온전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보장받아야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편이죠. 네. 바깥에서부터 필요한 걸 원활하게 들여와야 되잖아요. 여기 농사 지을 땅이 있겠습니까? 공산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철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티칸 시국 보면 철도가 있어요. 예. 네, 그 철도길도 이탈리아가 같이 연결해주고 같이 운용해주는 걸 합의를 봐줬어요. 그다음에 우체국.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 편지 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우체국 그 배송도 해외에서부터 교황 할아버지께 편지 보내야지 그 꼬마들이 보내는 편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철도로 이탈리아 우체국에서 집하해서 다시 바티칸 시국 우체국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물류, 운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이탈리아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자고 한 이유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잖아요. 예. 전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으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탈리아가 그냥 자국에서 원래 우리나라였으니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이탈리아 내부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아. 진짜 바티칸 시국은 엄연한 국가예요. 인구가 너무 적고 독특한 운영 방식이지만 네. 외교권, 국방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자연스럽게 여기가 완벽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자체적인 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치안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 안보와 치안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국방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내륙 국가잖아요. 이탈리아의 둘러싸여져 있는. 네. 그러니 국방은 이탈리아 군이 바티칸 시국도 지키는 걸로 교통 정리가 돼요. 네. 바티칸 시국에 한정된 사람들이 여기에 탱크 놓고 장갑차 놓고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탈리아 정부가 지키는 걸로 하고 국방은 그다음에 치안인데 바티칸 시국의 치안은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스위스 했을 때 예. 스위스 용병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했죠. 예. 스위스 얘기할 때. 그 스위스 용병이 예전에 왜 유명해졌냐면 교황을 지키는 개인 친위대 부대였어요. 예.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유명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황 그 개인을 지키는 역할은 스위스 용병을 아직도 씁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민이 아니라 그 교황을 지키는 그 군인들은 개인을 지키는 거예요. 네. 바티칸 시국을 경비하는 게 아니라요. 네. 한 사람을 지키는 그거는 예전의 전통을 유지해서 아직도 스위스에서 뽑아서 데려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황을 지키는 그 스위스 용병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네. 나이가 제가 어림 기억하기로 18세 이상부터 30세 사이의 나이여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반드시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바티칸 시민이 아니에요. 예. 이건 전통을 지키는 거죠. 네.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세 번째가 아마 뭐였더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여야 돼요. 이 세 가지였어요. 예.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일부 기반으로 해서 선별해서 교황을 지키는 역할을 별도로 하는 스위스 용병이 있고요. 나머지 바티칸 시내에서 교통 정리하고 입장객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 행포하면 그 사람들한테 관리 감독하고 하는 역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치안. 예. 네, 치안. 이거는 또 따로 뽑아요. 바티칸 시민들 중에서. 오.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치안은 세 가지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운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도나 우편, 치안, 국방 이게 이탈리아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협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비용은 이탈리아가 거의 대부분 부담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지원이네요. 지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하고 협정을 맺을 때 바티칸 시국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그걸 일부 보존해 주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영토가 국한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농사도 그리고, 못 짓고. 예. 네.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에 농사지었던 땅, 공장을 운영했던 곳, 가파치 역할을 하면서 가동했던 가내 수공업 장소들 전부 이탈리아 정부가 다 가져갔으니 예. 그러니 뭔가 우리도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마지노선도 이탈리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윈윈 관계죠. 바티칸을 방문하고 싶어서 다 이탈리아에 가야 되고 그래서 또 로마도 또 세계적인 관광지가 더 됐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니 이거는 뭐 서로 윈윈하는 구조고 바티칸 시국도 이탈리아에게 우리 돈 없어요라고 돈 요청하겠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어쨌든 독립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쭉 훑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바티칸은 지금 모습대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바티칸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전 밝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바티칸의 변화, 진화, 발전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봐 줬으면 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제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전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종교학자들께 여쭤봤어요. 예. 사입이냐 사입이가 아니냐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생각들을 할 텐데요. 예. 그랬더니만 종교를 어떤 특정 종교에 심취하신 분이 아니라 네. 학자로서 여러 종교를 연구하신 분들 중에는 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입이냐 아니냐는요. 그 종교 내부에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종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폐쇄적일 수도 있고 감히 누군가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반문을 던지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경로로 점점 귀결돼가는 종교 집단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티칸을 보세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스스로 오픈하고 스스로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신생 종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종교들은 우리는 그러면 사입인가 아닐까 고민할 때 그런 판단의 어떤 시금석 같은 역할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뭐 로마 카톨릭 말고도 다른 종교들도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티칸의 미래를 여쭤봤는데 종교의 역할이나 종교의 권위에 따른 이 전체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태 이런 것들까지 짚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바티칸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종교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네요. 예. 역할이나 권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네. 바티칸이 그 모델로서 긍정적인 모델로서 잘 역할을 해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티칸 시국으로 떠나본 여행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어디로 떠나볼지 생각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